애질리티 폐창고에서 발견된 의문의 불탄 시신. 2008년 12월 10일 이른 아침에 용산구 변두리는 차갑고 안개가 짙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오른 회계사 박준호 고 외곽 용산구의 한 오래된 창고 단지를 자전거로 지나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작은 공장이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모두 문을 닫고 인적이 드물어진 지역이었다. 박준호는 인근 공터를 지날 때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마치 누군가가 쓰레기를 태우는 듯한 냄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냄새가 맵고 진해지면서 그는 이상하다, 단순한 쓰레기 화재가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휘싸였다. 이전에 그는 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 타는 살냄새를 구분할 줄 알았다. 박준호의 직업적인 책임감과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두려움이 그를 자전거에서 내리게 했다. 그는 오래된 콘크리트 벽을 따라 걸으며 냄새가 점점 진해지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폐공장 뒤편,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낡은 철제문이 있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문이 그날따라 반쯤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는 하얀 연기가 느릿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박준호는 두 손으로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문은 띠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그는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 검은 숫덩이처럼 타버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중앙에서 작은 불길이 바라듯 일었다 꺼지는 장면을 뚜렷이 목격했다. 연기와 타는 냄새는 그를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감쌌다. 처음에는 당황한 나머지 박준호는 설마 동물 사체일까 생각했다. 그러나 바닥에는 금속 조각, 포장용 테이프, 불에 탄 옷 조각들이 섞여 있었고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큰 형체가 불길진 흔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점점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용기를 낸 박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일기구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퍼름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냄새가 이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랜만에 경험하는 공포와 긴장에 혀가 굳을 듯했다. 소방대원들은 곧장 출동을 약속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박준호는 문 밖에 서서 눈이 자꾸만 창고 안쪽을 향했다. 어느 순간 바람결에 연기가 가라앉자 검은 형체 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손가락 모양이 드러났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본능적으로 두 걸음 물러났다. 시신임이 확실했다. 이 순간 박준호의 표정은 박준호의 천백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몇 분 후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한 구급 소방대원들은 방진복을 입고 창고로 진입했고 그 길을 신속히 진압했다. 곧이어 한 구급대원이 외쳤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창고 바깥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다. 박준호는 소방대장에게 불려가 초기 목격자로서 이름과 연락처, 자신이 본 장면, 시신을 처음 본 시각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저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라고 반복했다. 이날 아침 용산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명의 생명이 잔혹하게 사라진 현장. 박준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이 이후 한반도를 흔드는 충격적인 연쇄 사건의 서막이 되었다. 경찰의 출동, 현장이 마주한 충격, 경찰 투입과 현장 통제, 수사 대시. 박준호가 소방대의 화재와 이상한 냄새, 그리고 심상치 않은 형체를 신고한 지 10여 분 만에 용산경찰서 순찰차 2대와 형사과 인원들이 서둘러 그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다급하게 출동한 경찰차의 불빛이 어슥한 공장 단지의 새벽 안개를 번쩍이고 소방차에 이어 경찰이 도착하자 이미 현장에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장 통제선이 처지는 와중에도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전문적인 동선으로 신속히 움직였다. 경찰팀을 이끄는 이는 형사과장 이재범, 중년에 침착하고 노련한 베테랑 하반기 검사 출신. 표정이 냉정하면서도 눈빛에서 강한 집념이 읽혔다. 이재범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다. 그는 현장의 분위기, 모여든 구경꾼들의 표정, 소방대원들과 박준호의 손끝까지 재빨리 훑으며 상황 파악에 몰입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순정들에게 말했다. 이때 소방대원 2명이 안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방진복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표정에 섬뜩한 공포와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후 곧바로 현장은 철저하게 관리됐다. 방범 카메라가 없는 낡은 창고 단지에서 유일한 단서들은 바닥, 둘길, 그리고 타버린 시신, 산재항 소지품뿐. 감식팀이 도착하자 이재범은 상황 브리핑을 빠르게 하며 현장 사진 촬영, 바닥 표식 스프레이 도포, 출입 기록지 작성 등을 지휘했다. 특유의 꼼꼼함과 냉정함이 빛을 발했다. 수사관들은 차례로 밀봉 장갑을 끼고 불에 탄 현장 주변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한 수사관이 탄 냄새 이재범에게 귀뜸했다. 진입로에서 수색 중이던 한 수사관은 녹슨 금속문 부근에서 타다 남은 종이 한 조각을 찾아내었다. 그는 라텍스 장갑 낀 손끝으로 혹시 모를 지문이 남아있는지 주의하며 집었다. 현장 밖에서는 여전히 이른 아침을 틈타 모여든 구경꾼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재범은 즉시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최대한 차단, 현장 내외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기자도 주민도 여기서 유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풀이해 각성시켰다. 사망 추정 시간이 중요했다. 이재범은 이미 본청 보고라인과 긴밀히 접촉했고 용산경찰서장에게 직접 연락해 살인 및 사체 훼손, 방화 가능성 극히 높음, 현장 조기 봉쇄 및 추가 인력 지원 요청을 보고했다. 한편 최초 신고자인 박준호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조용한 구석에 대기하고 있었다. 형사는 다시 그를 불러 일전일 진술 녹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범은 박준호의 몸 상태, 눈빛, 손끝의 진동까지 꼼꼼히 살폈으며 그가 현장 왜곡이나 수사 방해를 할 성격이 아님을 짚어내고 긴장 풀고 이따 잠시 더 진술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참고인이니 보호 조치하겠소. 라고 조용히 당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곧바로 수사회의가 소집됐다. 동시에 인근 창고를 경비하는 나이든 관리인 한 명이 현장 주변 통제선 앞에서 경찰의 질문에 답했다. 형사팀장은 곧장 주변 CCTV와 무인 매장, 국도변 휴게소, 상점 등 교차로의 모든 영상 기록을 확보하라고 시켰다. 또한 혹시 모를 사체 운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창고 뒤편 강변과 도보길까지 전부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범의 추리는 이렇다. 범인은 누군가 혹은 2인 이상 피해자를 여러 날 운반하거나 구금 후 일부러 이른 아침 사람 없는 시간에 사체를 불태우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아울러 정밀 감식, 포렌식 전문가들이 도착하자 시신에서 미진하게 남은 지문, DNA, 외상 흔적, 심지어 작은 머리카락조차 빠짐없이 채취했다. 사건은 점점 커졌다. 30여 분 이상 경찰, 소방, 감시까지 20명 넘는 인원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재범 형사과장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직접 시신 앞에 섰다.
그는 짙은 검은 연기 냄새와 불길이 지나간 현장이 처음 진압된 이른 아침. 본격적인 감식과 증거 수집이 시작된 건 소방대가 잠불을 완전히 끄고 경찰이 외부인의 접근을 막은 직후였다. 형사과 과장 이재범은 감식팀 리더와 함께 시신 주변을 밀착 동선 형태로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바닥 곳곳에 흩어진 검은 그을음과 녹아붙은 비닐, 옷조가리, 그리고 한켠에선 아직까지도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증거 발견, 잔해 속의 종이 한 장. 경험 많은 과학수사대 최반장은 시신의 머리에서 1m쯤 떨어진 재더미 가까이에 앉아 핀셋과 루페로 조심스럽게 뭔가를 집어들었다. 종이 한 귀퉁이에 거의 타는적 사이로 검은 동그라미, 즉 사진 부분의 눈동자, 옅은 검정, 머리칼, 그리고 파란색 직사각형의 테두리선이 희미하게 읽혔다. 최 반장이 이재범에게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캡처한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일부 숫자, 그리고 분명히 가름한 여자 얼굴 일부가 남아있어 신속한 신원 파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불에 그슬린 종이 한 조각이었다. 표면이 검게 타고 구겨져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겹겹이 겹쳐진 그 속에는 연한 파란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특유의 바탕색이 가장자리에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결정적 단서, 현장에 남겨진 라이터. 시신이 놓인 자리를 거슬러 현장 바닥을 훑던 포렌식 전문가 한 명이 강한 연기를 머금은 검은 콘크리트 위에서 금속성 반짝임을 발견했다. 이 라이터는 일반적인 편의점용이었으나 표면 일부에 제조사 각인과 시리얼 넘버가 남아있었다. 게다가 바닥엔 묻은 진흙, 측면엔 사람 손가락에서 묻어남직한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경찰은 라이터를 발견한 지점, 시신 머리 오른쪽 80cm, 벽과의 거리 30cm를 세레니움을 증거물 C로 표기했다. 재속에 파묻힌 상태였던지라 바닥 진흙과 혼합된 이물질도 같이 분석키로 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팀원들은 즉시 주위를 비워주었고 감식 요원이 분무기로 재를 걷어내자 한 손바닥 크기의 라이터 하나가 드러났다. 표면은 검은 그을음과 연소 흔적, 열에 뒤틀린 플라스틱 심지가 어지러이 녹아 있었다. 증거 취급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절차. 발견된 종이, 주민등록증 및 라이터는 곧바로 증거 인도장이 기록됐다. 경찰은 현장 체증, 밀봉, 실험실 송부의 3단계 프로토콜에 따라 팀장이 직접 지역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했다. 주민등록증 일부는 사진과 스캔 자료를 사진, 생년월일 일부, 성씨 일부를 AI 판독 프로그램에 올려 비교를 시작했다. 라이터의 시리얼은 제조사, 편의점 유통망을 역추적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밑에의 CCTV 조회 및 카드 결제 이력도 신속히 확보하기로 결정됐다. 감식의 미세한 결과, 불안정 연소의 경계. 불에 탄 종이와 라이터 외에도 현장에는 곳곳에 불에 탄 테이프, 휘발유 지문, 녹은 옷감 조각 등이 흩어져 있었다. 또 실제 미세 조직 감식에서 라이터의 표면에 익숙지 않은 지문선 일부, 로프 섬유, 휘발유 이물질 등이 혼합되어 검출됐다. 특히 라이터가 시신 머리 근처에 배치돼 있었던 점은 범인이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흉악한 행위를 마친 뒤 급히 탈출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한편 주민등록증조차 완전 소각시키지 못하고 남기고 간 것은 조작 미숙 혹은 예상치 못한 방해, 신고자 도착, 예상보다 불씨가 약해서 완전 연소 미달 등 정황상 스릴과 위기감이 뒤섞인 범인임을 짐작하게 했다. 결정적 증거의 심리적 파장. 이 증거들은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도 얼어붙은 침묵과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현장 수사관 사이에서는 종이 신분증 일부가 남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완전히 우발적 대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노려졌을 확률과 사후 동선이 매우 치밀히 계획됐을 확률이 동시에 언급됐다. 경험 많은 한 노영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종이 신분증은 범행 직전 혹은 직후 범인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쉼표라 말했다.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태워 신원조차 못 알아보게 할 생각을 했을까? 불에 탄 라이터면 분명 범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뜻 아닌가? 후속 조치, 증거 분석과 사건 확장. 마침내 본청 감식실에서 첫 보고가 도착하자 경찰서 내부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됐다. 이 새로운 증거, 즉 너무도 한정적이고 파괴된 정보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한 잔해가 수사팀에게 엄청난 추격의 동기와 방향성을 부여했다. 경찰은 그 즉시 1. 주변 당범 CCTV역 추적 2. 편의점 주유소 라이터 유통 이력 플러스 정황 확인 3.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 확인 4. 유사 범행 및 실종자 정보 재정렬 결국 불에 그으여 찔끔 남은 신분증과 검은 잿더미에서 건져낸 라이터가 조만간 대한민국을 뒤흔들 미증유의 실종, 유괴, 살인사건의 결정적 첫 번째 고리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필요! 라이터 표면에서 소량의 지문선이 검출되었지만 이물 열변형 탓에 정밀 대조 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절망 속에서의 신원 확인, 불에 탄 소녀, 그녀는 누구인가? 전국으로 번진 신원 추적, 첫 번째 단서들.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수거한 탄 주민등록증 조각, 그 위에 남은 사진 일부와 희미한 눈동자, 그리고 대략적인 신장 최고 정보는 신원 파악의 첫 실마리가 되었다. 경찰서 수사본부에서는 감식반장이 주민등록증 일부와 증거사진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재범 형사과장은 즉각 실시간 신원조회 시스템, NCID, 실종자 정보망에 접근, 세분화된 조건, 여성 1825세, 단발 혹은 장발, 최근 2주 이내 실종, 키 하이 51을 봉소, 장기 결석 학생 포함으로 전국의 긴급 조회를 전송했다. 각 지방청, 구청, 시청 등 주민센터 상황실에는 용산 미확인 여성 사망, 신속 신원조회 협조, 라는 제목의 공문과 증거사진이 동시에 송신되었다. 관공서, 학교, 가정, 며칠 밤샘의 무한 대조. 수사팀은 실종자 신고가 접수된 전국 모든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에 공식 연락을 했고 지역 학교 및 교육청에도 일주일 내 결석 중인 여학생 전원 이력 제출, 최근 연락 두절 가정 통보,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구체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주민센터, 경찰청 접수 데이터, 미기가자 인계, 실종자 중 신장, 연령, 성별, 머리카락 유사자료 분류. 각 고등학교, 대학교 출석부 대조, 최근 두세 주 내 갑자기 장기 결석한 학생 집계. 가족, 친지, 친구 등 실종 신고, SNS 및 단톡방 등 미기가자 집단 검색. 실종자 가족 직접 방문 혹은 연락 후 사진 생체 정보 대조. 부산, 대구, 경북, 경기, 심지어 서울 지역까지 경찰의 전산망은 24시간 가동됐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구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청소년부터 먼저 검토가 이루어졌다. 수사팀은 팀별로 분업화했다. 강력 1팀, 미기가자 실종 여성 가족 직접 방문, 사진, 신체적 특징, 가장 최근 행적 확인. 강력 2팀, 학교, 학원 등 출입 기록, 교우 관계, 학교 CCTV 확인. 강력 3팀, 주민등록증 번호 일부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검색. 기술과학팀, 타단 남은 신분증 사진 AI 분석, 전국 신분증 사진 비교. 상황실팀, 전국에서 들어오는 미기가자 신고 문의 접수 및 기록. 미디어팀, 실종자 공개 수배 보도 요청 및 SNS 커뮤니티 모니터링.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문의, 허탈한 확인 작업.
충격적인 미제 사건 뉴스가 소문처럼 번지자 혹시 우리 딸 아닐까라는 심정으로 전국 각지의 부모, 친인척, 교사, 박작조가 친구들이 연이어 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선 담임교사와 교육청 담당자가 수사 기록 등과 일일이 대조했다. 제 딸 고등학생 오지혜가 일주일 전부터 귀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는 163cm, 머리카락이 길어요. 제 사촌 동생도 또래지만 휴대폰 꺼진 지가 사흘이에요. 그러나 현장 모검 결과 신장 체격, 머리카락 길이가 맞지 않거나 사망 추정 시점과 다른 경우가 속출했다. 매일 밤새로 접수되는 각종 문의 전화와 사진 비교, 앨범, 학교 생활 기록부, 가족 사진 속 인물 대조. 그러나 죄송하지만 현장 시신과 특징이 다릅니다. 금일 귀가했다는 신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답이 반복됐다. 정밀 부검 정보와 마지막 실마리. 현장 법의학팀은 피해 여성의 신장 약 152x155cm, 치아 상태, 치아 교정 흔적, 혈액형, B형,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온 특징, 오른쪽 손목의 오래된 흉터, 귓불의 작은 점까지 상세하게 보고했다. 또 DNA 채취 자료는 전국 범죄자,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1차 비교 체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정보는 곧장 전국 미제 사건 실무반, 실종 전담반, 학교, 친구, 병원 기록과 교차 검증 자료로 활용됐다. 극한의 긴장과 허망함, 죽음조차 신원을 숨긴다. 사건 발생 3타일이 지난 시점, 용산경찰서 강력계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사팀장들은 밤샘 기록 파일을 머리맡에 두고 실종자 데이터와 시신 특징, 소지품 사진을 번갈아 넘겼다. 서장과 실무 책임자는 DNA 대조와 정보 재정렬에 답이 없다면 언론 공개, 대국민 제보를 통한 신원 찾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정보가 없이 죽는 경우는 드문데 정말 외지인인가? 가정폭력, 도피, 납치 또는 가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미확인 신분증, 라이터, 타다 남은 옷, 신체적 특징이 맞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마지막 가닥이 이어졌다. 결정적 제보, 가족의 슬픔과 극적인 대조 확인. 사건 발생 후 5일째, 대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 그는 몇 날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고3 딸이 있다며 가족 앨범과 학생증, 최근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정밀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신장, 오른손목 흉터, 사라진 시각, 이를 확보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49% 일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제서야 유가족은 주저앉아 오열했고 용산경찰서 전체에 침묵과 회한, 안도의 숨결이 번졌다. 이재범 형사과장은 경찰서 대기실 한켠에선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신원 확인, 그리고 새로운 국면. 피해자는 곧 상세 신원이 공개됐다. 19세 고등학생, 가명 오지수. 대구 인근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 학교선 우수하지만 조용했던 성격. 평소 특별한 고민이나 다툼, 위험인물 접촉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밤은 또다시 불을 밝혔다. 누군가는 미제 사건 파일을, 누군가는 가족의 슬픈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러나 평범한 10대 소녀가 왜 먼 타지, 이름 없는 폐창고 한복판에서 참담히 샌을 맞췄는가.
신원 확인은 이루어졌지만 수사의 한 축은 더욱 미궁 속으로 휘몰아쳤다. 이제는 누가, 왜, 어떻게 그녀를 노렸으며 어디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인가. 모든 초점이 가해자 추적, 그리고 치밀한 동선 동기 해부로 옮겨졌다. 신원 확인된 이후 수사본부는 곧바로 오지수의 마지막 동선 접촉 인물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 범죄 연관성이 직접 드러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재범 형사과장은 적어도 납치, 감금, 살인, 사체 유기, 방화까지 단 한 명의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산된 동선과 탈출 계획의 흔적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이지 않는 발자국, 주변 행적과 최초 목격자들. 수사팀은 오지수의 실종 당일, 즉 12월 2일 저녁 마지막 교문 출입부터 폐창고 유기까지 일주일 남짓의 공백 기간을 분 단위로 복원했다. 학교 CCTV는 그녀가 20시 31분 친구들과 인사 후 길을 나서는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자취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택가, 골목길, 주변 편의점의 방범 카메라를 수십 시간 분량 확보해 혹시 익명에 가까운 남성 혹은 차량, 이례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일일이 분석했다. 단서가 드러난 건 마침내 쓰러진 폐창고에서 500m 떨어진 공사 현장 입구, 구형 CCTV 한 대에서였다. 12월 12일 오전 1시 34분 무렵 흐릿한 화질에 캡처된 남성 한 명, 중년, 신장 약 175cm, 검은색 코트, 오버랩 되었다. 이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수사팀은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피해자 사체 유기범, 아니면 범죄 은폐 공범, 또는 무관계 행인. 화질은 흐릿했고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졌으며 체격 말고는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른 아침 인적 드문 폐쇄구역에서 커다란 가방을 끄는 중년 남성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수상했다. 이 CCTV 장면은 금세 관할 지구대, 인근 교차로, 버스 지하철 역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각종 공공망 영상과 빠르게 교차 조회됐다. 한편 횡단보도 건널목 부근의 또 다른 CCTV에는 같은 날 오전 5시 43분 누군가 똑같은 모습으로 골목 어귀를 돌며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실루엣도 잡혔다. 강변 주민, 새벽의 이상한 목격담. 동시에 수사팀은 폐창고 인근 하천변 마을 주민 20여 명 전부를 일일이 탐문했다. 한 노인은 평소엔 새벽에 산책 나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큰 바퀴 소리, 짐가방 통통 끄는 소리에 창문을 열어봤다. 낯선 남자 하나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기에 그냥 숨어서 지켜봤다. 고 증언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가끔 그쪽엔 노숙자들이 자주 숨어 있으니 신경 안 쓰고 넘겼다. 고 했다. 공항 경비원은 오전 엄마시 안팎에 누군가 슥슥 창고 근처에서 빠져나가는 걸 멀리서 보긴 했다. 워낙 어두운데 커다란 물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고 기록했다. 현장 출입구, 하천 부근, 인근 마을 진입로의 토양에서도 여행용 가방으로 보이는 바퀴 흔적, 진흙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감식팀은 토양에서 미세섬 이후 머리카락 및 미끄러진 타이어 패턴, 하중이 실린 보폭 등을 분석, 가방 안에 최소 55춘 65kg 상당의 무게가 실렸던 것, 즉 성인 여성 혹은 더 무거운 짐이었을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와 번진탄 자국, 얼룩진 천조각,
버려진 테이프 및 라이터 등 현장에 남은 모든 사소한 흔적 역시 범인의 급박했던 심리와 동선의 윤곽을 보여주었다. 미제 사건팀의 프로파일링, 범인의 실루엣을 그리다. 실무형사 감식반 그리고 본청 미제 사건대는 내밀한 프로파일링 작업에 돌입했다. 동선의 불가사의함. 외부에서 피해자를 이곳까지 운송할 이동수단이 필수적. 대형 가방, 이른 새벽 인적 없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공범 혹은 차량 지원 가능성 추가. 두검 결과 및 법의학 소견도 반영됐다. 피해 여학생은 최소 납치 후 사흘 6일간 다른 장소에 감금된 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운송되었고 범인은 유기 후 곧바로 사체에 휘발유를 들이부어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선 가장 빠르고 조용히 동시에 강하게 인멸 것을 목표로 한 치밀한 기획이 느껴졌다. 이수연 감식반장은 범인이 현장에 장갑, 방화복, 신분증 조각 등 일부 흔적을 남겼지만 빠른 시간 내 불길이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빠져나간 흔적이 보인다고 평했다. 바람 같던 범인의 그림자, 사라진 이동 동선. 경찰은 골몰하며 주요 교차로, 국도 CCTV, 버스 정류장, 택시 차량 블랙박스, 지하철 역사 등 100여 포인트의 동영상을 일일이 분석했다. 그러나 용의자 중년 남성, 검은 코트, 모자, 마스크, 여행용 가방은 폐창고를 벗어난 직후 불과 10분 만에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차량을 타고 이동했거나 미리 대기시킨 탈출 차량, 운전자가 있었을 개연성도 부각됐다. 한편 인근 편의점, 주유소, 이과시 슈퍼마켓에서도 오전 사루 용시대 카메라에는 외부에서 온 장갑을 낀 채 카드 결제 없이 휘발유 구입만 하고 떠난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포착되었다. 연료통 들고 온 남성, 마스크에 후드, 별도 대화나 구매 기록 없이 현금만 쥐어주고 바로 사라진 경우. 이재범은 수사팀 브리핑에서 씁쓸하게 말했다. 이 범인은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계산한 듯하다. 단독 작업으로 보기엔 현장 치밀함과 이동 동선, 증거인멸 패턴이 너무 전문적으로 보인다. 미궁에 빠진 첫 단서, 희미함 속의 조각 그림. 가까스로 잡힌 CCTV, 그리고 주민들 증언, 미세한 토양 흔적, 불에 탄 신분증에서 어렴풋이 드러난 얼룩, 편의점 구입 기록. 이를 하나로 엮었을 때 수사팀은 단 한 명 혹은 두 명의 외지인 용의자를 최우선 선상에 올려두기 시작했다. 수사팀 내부에서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됐다. 혹시 지역 연고 없는 유랑범죄자, 차를 이용한 타지역 이동범, 시체 유기만을 돕는 별도의 공범, 흔히 조직적 은닉에 가담할 수 있는 유형, 혹은 가족, 친지, 지인 등 가장 가까운 이가 등장하지는 않을까? 여기저기 흩어진 흐릿한 조각, 명확치 않은 단서, 주민이 본 그림자, 카메라 사각에서 사라진 남성. 이 모두가 아직은 올 것이라 믿었다. 이재범 형사과장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증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모든 조각을 남김없이 모아라. 그 모호한 그림자 뒤에 반드시 실존하는 범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겨울 새벽 용산서 수사실에서는 사라진 그림자를 잡으려는 형사들의 밤샘 치조와 지독한 추격의 밤이 다시 시작되었다. 신원이 밝혀진 순간 또 하나의 미궁이 열리다. 용산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사건 발생 엿새째. 밤샘 추적 끝에 드디어 시신의 DNA와 가족의 DNA가 99% 이상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고인의 얼굴은 신원 확인이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지만 혈액형과 오른손목의 오래된 흉터, 교정 흔적 남은 치열, 귓볼의 작은 점 등 부검에서 나온 여러 신체 특징들이 그대로 일치했다. 경찰은 주저하며 대구에서 딸의 실종을 애타게 찾던 오동욱 씨 가족이 유가족 신원 확인실에 도착했다. 서늘한 형광등, 두터운 유리벽 너머로 희미하게 남은 유품과 현장 사진, 그리고 경찰이 정밀 감식한 주민등록증 조각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오 씨 가족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마지막 절차임을 각오한 채 시신 확인을 위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평범함과 비극, 그 간극 속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오지수, 19세. 실종 당일도 아주 평범했다. 오후까지 학교에 정상 등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학원에 같이 갔다가 저녁 RCC가 넘어 연락이 끊겼다. 오지수가 적은 휴대폰 메모장과 SNS, 최근 교우들과의 채팅 기록 역시 딱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교 직전 평소처럼 이따 저녁 먹자는 친구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부모와의 면담에서 평소 가족과의 소통이 원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 스트레스도 특별히 호소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대구시 외곽의 신시가지에 거주, 모범적인 성적과 온순한 성품으로 교사들의 신임을 받았다.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했고 특별한 왕따, 폭력, 가출 이력도 단 한 번 없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성실하고 배려심 깊음, 생활기록부 상담란에는 진로나 가족 문제 등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수수께끼의 여정, 마지막 행적의 빈틈. 그러나 그 완벽히 평범했던 인터뷰, 거리 CCTV 수십 개를 일제히 뒤졌으나 12월 2일 저녁 탕옵시 이후로 행방이 두절됐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 평범한 아이가 가족과 한마디 말도 없이 완벽히 실종될 수 있단 말인가? 초봄의 충동인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 폭력인가? 가해자는 피해자와 면식이 있던가? 완전한 외지인인가? 수십 가지 가설이 쏟아졌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무런 빚, 연애 문제, 가족 불화, 정신질환 진료 기록, 위험한 친구, 인맥조차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고모 등 지인들도 도대체 누구와 연락했는지 큰 고민은 없었다. 너무 평범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초점 전환, 표적, 무작위, 동기 없는 아기의 실제. 용산경찰서는 연식범인지 무작위 표적 범죄인지 아니면 철저한 계략의 희생양인지를 결정하지 않고는 진상규명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정용 CCTV, 인근 골목 자동문 기록, 통신망 조회 등 가정, 학교, 학원 인근에선 용의자의 그림자가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학교 하교 전후 CCTV에서 오지수를 주시하던 검은 모자, 마스크,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 단 2초 정도 포착됐다. 하지만 너무나 흐릿한 화질, 어두운 조명으로 식별은 불가했다. 경찰은 동선 기록 단절 지점 이후 피해자가 자의로 걷거나 억지로 이송된 뒤에야 본격적인 사망, 유기까지의 공백이 생겼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아이가 누굴 따라간 것인가? 혹은 강제 이동인가? 형사들은 오지수의 신분증, 옷소매, 책가방 부속품 등 모든 유품의 농도, 섬유, 미세 잔흔을 감식했으나
결정적 타인의 DNA, 혈흔, 머리카락 등 직접적 증거는 종처럼 나오지 않았다. 가족의 절규, 사회의 분노, 피해자 신원 공개 이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유 없는 죽음, 설명할 수 없는 이동, 흔적 없는 실종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알려지자 전국 시민사회의 충격과 분노가 커졌다. 언론은 평범한 10대 여학생 안매장 참극, 집단의 무관심, 시스템의 실패 등을 집중 해부했다. 차일드버스 청소년 보호단체, 학부모회 등은 긴급 간담회와 사후 재발 방지 서신을 올렸다. 학교는 심리 상담실을 증설, 친구 및 교직원들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지수를 추모하는 전환, 신원 규명 직후, 경찰은 연구 끝에 키 170cm 내외의 외지 중년 남성, 운반, 유기의 대형 가방 사용, 시신 훼손 방화에 특화된 이동 동선 등 기존 단서와 오지수의 생활 반경, 타인과의 접촉점 모두를 재정렬해야 했다. 대구, 경북, 충청 등 전국 주요 숙박업소, 무인태, 폐가, 외진 터미널, 빈 창고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추가 투입했다. 비슷한 시기 유사 장소에서 일어난 미제 실종 사건을 싹 조사했다. 마침내 경찰은 오지수가 유괴 감금 살해된 후 수일 동안 어디론가 숨겨졌다가 서울 용산까지 운반된 뒤 방화된 정황을 확인하게 된다. 피해자 생활 반경, 과거 미해결 사건, 신체적 특징, 실시간 카메라 분석, 대형 가방 소지자 카드 결제 이력, 임시 주민등록증 신청 내역 등 모든 수사 데이터가 하나로 이어졌다. 끝없는 숙제, 그리고 결의. 경찰은 유가족에게 진범 검거 때까지 결코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형사들은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의 새벽길, 외진 도로, 골목 어귀에서 그림자 같은 실체를 쫓기 위한 또 다른 추적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동욱 씨는 장례식장에서 수사팀을 꼭 붙들고 딸을 이렇게 만든 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며 고개 숙였다. 포위망, 두 용의자를 좁혀가다 신원 확인 이후 잠시 침체됐던 수사가 다시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과학수사팀이 빠르게 증거 추적 범위를 외부 이동수단에 집중하면서부터였다. 현장에 남겨진 라이터, 일부 차량 자국, 그리고 휘발유 구매 PC 기록은 결국 용의자가 단순 도보 이동자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영치라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형사과장 이재범은 수사관들을 모아 모든 차량 대여 내역, 특히 실종 당일 12월 2일 이후 10일까지 대구 서울 노선의 렌터카, 무인차, 공유 자동차 이용 내역을 집대성하라고 지시했다. 위조 신분의 흔적, 차량 대여 명세에 드러난 미묘한 이상. 경찰은 대형 렌터카 업체 DB와 협조해 12월 초 중순 대구광역시 및 주변 도시에서 20대 초중반 남성 명의 대여 이력 수백 건을 선별 조사했다. 그중 한 건 강민혁, 가명이라는 인물을 비롯한 2건이 집중 포착됐다. 첫째, 강민혁 명의 운전자 정보 중 지문 생년월일 불일치 알람이 떴다. 정밀 대조 결과 이 신분증은 실제 발급자가 아닌 위조본으로 판명되었다. 가족관계 파헤치다. 쌍둥이 형제의 진짜 이름.
신분증 위조가 확정된 시점 수사팀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을 전국 지문 및 도로교통청, 출입국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조했다. 그 결과 본명은 장병철로 판명됐다. 장병철은 강민혁 명의를 도용한 입양 경력자였으며 실제 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친가에서 장만식과 함께 살아온 장병철, 장만식 부자가 대구 경북 지역 내 한적한 농가에서 주소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강민혁이라는 가짜 신부는 장병철이 고등학교 시절 잠시 입양되었다가 다시 친부에게 돌아온 복잡한 가족사에서 비롯된 이름 바꾸기의 흔적이었다. 경찰은 즉각 경북 지군마을 이장과 관리소를 탐문했고 전입 전출 기록, 주민동향 기록을 대조해 12월 초순 장씨 부자가 일하러 나간다며 트럭과 벤 차량을 번갈아 탑승하고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마을 주민 한 사람은 사실 장씨 형제는 이웃과 거의 왕래가 없었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특히 아버지 장만식은 항상 진중하고 아들은 그늘진 느낌이 많았다. 라고 증언했다. 차량 행적 추적, CCTV와 카드 결제 움직임의 퍼즐을 맞추다. 경찰은 추가로 네임터카 이동 경로의 차량 자동인식 카메라, 기록, 휴게소 및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 톨게이트 진출입 시각, GPS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했다. 12월 4일 밤 지군 주변의 한 폐농가 CCTV에 흰색 밴이 약 30분간 머무는 장면이 포착된다. 경찰은 그 뒤 딱 7시간 후 해당 차량이 서울 용산 외곽 주차장에 위치한 사실, 그리고 바로 새벽 시간대 빈손의 남성이 인근 폐창고로 들어오는 칙칙한 CCTV 이미지를 얻었다. 그리고 12월 10일 새벽 동일 차량이 다시 시동을 걸고 외곽 국도 서울 경북 간선로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해당 구간 톨게이트에는 강민혁 명의 차량이 실제 통과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2명으로 좁혀진 의심, 알리바이 검증과 심리적 압박 수사. 경찰은 신속하게 대구와 경북, 서울에 흩어진 장병철과 장만식 부자의 잠적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실명 계좌, 휴대폰, 공공요금 납부 등이 12월 10일 전후로 모두 끊겼고 주요 실종자 알리바이 요청에 대해 같이 보직 활동을 빙자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임시숙소 다방 등에서 신분증 거래를 자주 시도했고, 장만식은 아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독립을 요구할 때마다 이번만은 꼭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며 매사 가족 중심적 결속을 고집했다는 과거 지인들의 진술이 쏟아졌다. 경찰은 가족 내 통화 내역, 버려진 노트, 이동 가계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등까지 압수수색하며 누가 계획을 짜고 누가 실행, 운반, 은닉을 주도했는가, 과정별 역할 구분에 주력하였다. 마지막 퍼즐, 용의자들의 탈출로 가족 모두의 공범성. 드디어 경찰은 이비신 6.2 후 장병철이 부산항 인근 선착장 CCTV에 포착된 점과 장만식이 얼마 뒤 평택 주변 한 분식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급히 떠난 카드 결제를 추적하여 각각의 도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제외하기 위해 비상용 ATM 현금 인출 시 위치 전송 암호, 폐기 휴대폰 번호를 쓴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시간대 심지어 가족 중 어머니 한정숙이 일부 범행 물품, 옷, 신분증 파쇄용 작두 등 처분 과정에 동참한 사실까지 밝혀지며 가족 단위 범죄 가능성에 형사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장씨 부자의 은신처와 관계인의 거주지, 계좌 연동지, 예약된 교통수단, 휴대폰 기지국 정보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주범과 공범 각각의 도주로 심리상태 분석을 토대로 지속적인 검거 작전을 폈다. 포위망, 그리고 결전의 예고.
관계기관 합동수사본부는 그날 누가 주도적이었고 누가 마지막 버튼을 눌렀는지, 그리고 장실제 범행 경위, 장의제나 두 인물 간 주종의 역할, 치자와의 접촉 경위, 방화 증거인멸 수법, 가집 수준 등 모든 정황을 끝까지 파고든다며 포위망을 한층 더 조이고 범행 드러난 범행 동기, 숨막히는 추격전, 장병철 부자전에 대한 전국적 포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본청 수사팀은 각종 증거와 내부 진술, 디지털 자료를 조합해 그들이 왜 오지수를 목표로 삼았는지, 어떤 심리적, 실제적 동기가 범죄에 작동했는지 정밀하게 파고들었다. 범행의 동기,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오지수와 장병철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생 궤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부자가 머물던 경북 시골 농가의 컴퓨터와 압수한 휴대폰, 노트간 기록에서 드러났다. 경찰 심리분석관은 아들은 극단적 외로움, 결혼과 이라 평가했다. 이후 분석 자료와 일부 자백 진술을 종합해보면 부자가 오지수를 무작위 납치 대상이 아닌 사전에 오랫동안 쫓아본 뒤 신중하게 골라 범죄를 실행한 정황이 뚜렷했다. 전화 메신저, SNS, 무선통신 로그, 학교 거주지 인근 CCTV에서도 두 인물의 교차점은 일절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사건의 우발성 또는 목표 불특정성을 암시하는 듯 했다. 장병철은 수개월 전부터 가출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혹은 SNS상에서 표적이 쉬운 대상을 탐색돼 임시명, 가명으로 접근, 실제 물리적 감금이 가능한 환경 마련 후 바깥 동선을 탐색, 부친 장만식은 계획 실행, 은폐, 이동, 장비, 가방, 운반 차량, 조달까지 실질 지원. 이런 조합 아래 오지수는 주말 저녁 혼자 귀가, 일정 시간 연락 두절, 경찰 주민 눈치에서 벗어나기 쉬운 외곽 환경에 사는 특성이 겹쳐졌고 부자는 이 기회를 틈타 오지수를 노렸던 것이다. 감금 피해 전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다. 장병철 부자가 검거되기 직전 수사팀은 인근 폐가와 농가, 임시보양소, 컨테이너 박스 등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장소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수일간 감금 폭행, 장기간 상해와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점차 생명력을 잃었고 사망 직전 장병철의 노트에는 이제야 가족이 생긴다. 아버지의 말대로만 하면 괜찮아질 것 등 불안하면서도 왜곡된 환상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곳인 오래된 가축 우리에서 오지수가 생전에 구금된 흔적, 자물쇠, 혈흔, 손톱 자국, 옷 조각기 대거 발견됐다. DNA, 채모, 손톱 및 이물질이 현장에서 채취됐다. 용의자 검거, 숨막히는 추적전. 경찰은 카카오티, 쇼칼 등 차량 공유 기록, 초소형 GPS 통신, 기지국 접속 이력, 카드 사용 패턴, 현금 인출 감시망, 심지어 전국 고속도로 CCTV와 휴게소 블랙박스까지 총동원했다. 부자의 도주 행적은 치밀했으나 24시간 연속 탐문과 데이터 분석 앞에 점차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갔다. 장병철은 부자당 주변 컨테이너 선착장에 며칠간 은신하며 해외 밀항을 시도, 장만식은 경기 평택, 충남 영동 일대 분식집, 모텔, 야산 등에서 며칠씩 신분을 속이며 도피. 현장 확인 결과 부친이 아들을 방패 삼아 별도로 행동하며 수사망을 교란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 수사팀은 실시간 이동 경로 분석과 경찰 특공대 투입을 병행. 체포 직후 부자는 서로 나만 범인이다,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 아들은 몰랐다 등 책임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덮으려 애썼다. 장병철은 결국 부산항 화물창고 인근에서, 장만식은 평택을갑 편의점 인근에서 극적으로 동시 검거됐다. 동기와 진상의 사회적 충격. 장병철 가족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사회 전체는 다시 한번 비탄과 분노에 휩싸였다. 평범한 10대 소녀가 단지 부패한 가족의 왜곡된 욕망,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려는 맹목, 계획된 범죄적 고립, 조력 아래 희생된 현실에 언론은 다시 앞다투어 논평을 쏟아냈다. 가족 혈연만을 앞세운 범죄, 가정의 이름으로 자행된 신가부장적 비극, 사회안전망 사각, 청소년 타깃 범죄의 경종, 동조 방조의 위험성, 공범, 처벌의 새로운 이정표. 또한 오지수 부모와 유가족, 친구들은 도대체 왜 우리, 왜 당신들인가? 라는 통렬한 절규와 결국 범행 동기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 사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눈물의 호소로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사회적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가족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났다. 거대한 포위망이 닫히고 경찰과 범인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전국 수배와 은밀한 탐문 끝에 수사본부는 주요 용의자인 장병철과 아버지 장만식을 각기 다른 도피처에서 동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장병철은 부산항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 사이, 유조선 탑승까지 노리던 밀항 직전에 체포되었고, 장만식은 경기 평택 일대의 허름한 분식집 뒷골목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두 용의자 모두 이미 외모를 바꾸고 휴대폰, 신분증, 결제 수단을 폐기하며 완전한 신분 세탁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망과 데이터 분석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촘촘했다. 취조실의 긴장, 서로를 탓하는 두 용의자. 경찰서 강력계 취조실, 두 사람은 분리된 방에서 밤새 조사관들의 신문을 받았다. 장병철은 체포 직후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인 범행 동기, 구체적 살해 방식을 묻자 즉각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해갔다. 반면 아버지 장만식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아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모든 사건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심리전이 이어졌다. 주고 감정을 이용해 공범 사실을 최소화하려는 흔적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두 피의자 각자의 신문 흐름, 조작된 동선, 범행 시각별 알리바이, 사전에 마련된 물리적 증거와 메모로그, 압수한 컴퓨터,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교차 분석했다. 공범 은퇴, 계획 분담, 동기 왜곡 등 모든 심리 전술이 철저히 해부됐다. 결정적 증거와 자백, 잔혹한 전말의 공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다수의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다. 폐창고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구금 장소에서 채취된 혈흔, 채모, 섬유, 손톱 자국, 범행 당일 이후 급격히 줄어든 가족 간 메신저 기록, 장병철의 노트, 마지막 시도, 괜찮아질 것 등 심리적 동요가 녹아든 글귀, 현금 인출 내역, 카드 사용 흔적, 휘발유 구입 시 CCTV, 차량 내 미세먼지 분석 등 수사관들은 이 물증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꼼꼼하게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철은 마지막엔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도주 경로에서 함께 움직였던 점까지 맞다고 시인했다. 장만식 또한 가족 명분을 위해 아들을 설득했다. 모든 계획과 이동은 내가 주도했다며 자포자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각자의 자백 속 기자재와 실행의 디테일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마지막까지 사실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 범죄의 실상, 사회를 경악해 한 잔혹성. 사건 관련 법의학 심리보고,
경찰 공식 발표를 통해 드러난 진상은 사회적 충격 그 자체였다. 피해자를 며칠간 외부에서 고립, 감금시키고 반항, 탈출 시도 때마다 강압적 폭행과 위협,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범죄의 공모구조를 정당화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집착성, 가부장적 권위로 일관, 범행이 끝난 후에도 증거인멸, 신분 위조, 방화, 시신훼손 과정에서의 치밀한 공분배 및 역할 분담, 어머니 한정숙이 유류품 일부 폐기 세탁을 직접 돕고 3인 가족이 모두 연루된 점까지 밝혀짐. 경찰은 이 정도의 가족 단위 공범, 조직적 증거인멸, 노골적 은폐 의지는 최근 10여 년 사이 유례없는 심각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기결과 가족 해체의 그림자. 장병철과 장만식 부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유괴 및 감금, 살인 및 시신 훼손, 터와 제사, 급인님 및 방화, 증거인멸과 방조죄 등 다수 혐의로 공식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정숙 또한 증거은닉 및 범죄 은폐 방조의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다. 가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조사실에서 각기 다른 길로 출발하는 장면, 제사 이후 가석방 없는 장기 실형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하지 못한 점은 국민 모두를 분노에 떨게 했다. 드러난 진실이 남긴 것, 한국 사회의 전율. 평범한 가족, 내 이웃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줄의 리포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과 사회단체, 학계는 가정 내 폭력, 강압, 외부의 무관심, 파괴적 가부장제 문제에 대해 특집 보도를 이어갔다. 네티즌과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은 악, 이웃의 변화 위험 신호에 사회가 훨씬 더 민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금기가 뿌리째 흔들린 사건, 법적 강경 처벌, 가족 범죄 방지 시스템 재정비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로 이어졌다. 검거 후 장례를 치른 피해자의 부친 오동옥 씨는 딸을 힘들게 만든 세상,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며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드러난 범행의 전모, 사회 전체를 뒤흔든 충격. 마침내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끝나자 대한민국 사회는 참담한 침묵과 깊은 자성, 그리고 격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피해자는 집에서 유인 협박되어 장기간 감금과 폭행, 인격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였고 사망 후에는 시신 훼손과 방화까지 이루어진 치밀한 조직 범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범인은 거듭된 계획, 사전 모의, 일가족의 역할 분담, 치밀한 은닉에까지 이르며 우발적 분노나 단순 이해관계가 아닌 고의적, 구조적 악의의 존재를 법정과 사회에 각인시켰다. 최종 진상 발표, 악습과 침묵이 불러온 참급, 마지막 재판과 언론 브리핑, 경찰, 검찰, 국립과수 합동 수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피해자 유인, 폐쇄 공간 감금, 가학적 강요와 조력자에 의한 폭력적 통제, 탈출 시도 시 끊임없는 반복적 제약대와 정신적 위협, 가문의 명예와 가족 존속이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하에 범죄 동조자의 자발적 분업, 증거인멸, 감시, 시신이동, 최종적 방화 등 철저히 역할이 분담된 가족 단위 범죄의 패턴. 이 모든 과정은 멈춘 가족 간 소통, 지역사회 무관심, 안전망의 취약함,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공범 관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최악의 비극으로 남았다. 커뮤니티에는 충격을 넘어 무서운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도대체 누구와도 연관 없어 보이던 평범한 가족, 평범한 아이가 어떻게 희생양이 될 수 있었는가? 공동체의 무관심, 내 아이가 오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왜 아무도 변화를 발견하거나 구조 요청을 받아주지 못했나? SNS와 온라인에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미비점, 유기신고의 저지, 실종아동 신고의 반응 속도, 심리 상담 연계, 지역 커뮤니티의 경계심 둔화 등은 국가적 개선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런 일이 진짜 내 주변,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니.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낯선 작은 위험도 반드시 주목하라. 가족 결집의 신화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의 방패가 된다는 참혹한 증거. 등의 논평과 증언, 슬픔과 자책이 파도처럼 쏟아졌다. 끝없는 슬픔과 공허, 유가족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언론, 지역사회, 전국에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아픈 경고와 울림을 남겼다. 장례 후에도 침묵만이 이어졌다. 오지수의 아버지, 오동우 씨, 어머니, 남은 가족, 친구들 모두는 아직도 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다. 이렇게 평범하고 선한 아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누구도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끝없는 질문과 슬픔에 잠겼다. 가해자 가족 해체와 사회적 단죄. 반면 가해자 가족의 몰락도 극적으로 기록됐다. 가족, 혈연이라 해도 악의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아버지, 아들, 어머니 모두 법정 구속 및 장기형 선고, 사회적 매장과 주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남아있던 친족조차 연락을 끊은 채 법적, 경제적 파산에 빠졌다. 언론의 조명과 한국 사회의 자기 성찰. 주요 방송, 신문, 저널 등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가정 내 침묵과 권력 불평등, 가족 범죄의 조직성과 구조적 위험, 미디어, 법적 감시 사각지대, 예방 감지의 중요성 등을 집중 조명했다. 사회학자, 범죄 심리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은 이후 전국적으로 침묵하는 공동체, 무관심의 연쇄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제3자의 경계, 사소한 이상신호 포착이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예방의 교훈을 강조했다. 보고와 교훈, 더 단단한 사회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 돌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아픈 진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 오지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지만 그의 짧은 생과 죽음은 혼자가 아니기를, 이웃의 관심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를 희미하지만 굳은 소망으로 대한민국에 새겨졌다.